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30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앞부분에 29페이지까지는 하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는 거는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확실하게 좀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끝낸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공부 순서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법이라고 배우고,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법의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국토인 토지, 우리나라 국토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토지 이용 자체를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규제의 방법이 계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행정청이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렇게 그 규제하는 방법을 배워 있는데, 규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법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계획이 이제 광역계획권이라는 넓은 지역을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자의 도시 안에서는 이런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만들어져서 이 도시 자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부합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이제 배우셨어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회 시험 문제에서 한 3문제는 꼭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뭐 좀 범위를 넓게 하면 이 한 뭐 4문제,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2가지 계획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권리를 침해한다는 걸 우리가 구속적이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직접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제 이건 장기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근데 이 권리를 침해하는 구속적인 계획인데, 이 도시관리 계획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할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한번 확인만 하시면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거기 4절에 도시관리계획. 자, 읽을 때 군자를 떼고 읽으셔도 돼요. 도시관리계획 읽으시고, 도시관리계획의 의의가 그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실제 새로 개발할 때가 있으면 개발도 하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하고 환경적으로 보존을 하는데, 그거를 민간인들이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요 계획대로만 개발하고 계획대로만 정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1, 2, 3, 4, 5, 6번이라는 형태로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 준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 중개업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이 토지 위에 이 도시관리 계획이 1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되면 토지 위의 용도, 지역제도, 용도, 지구라는 거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토지 위에 지정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변경이란 말도 꼭 챙기셔야 돼요. 변경.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2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제가 좀 결정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게 왜 도시관리계획이 왜 결정이란 말 쓰냐면, 29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이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순서가 있죠. 그게 바로 입안 결정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거기 그 그림에도 보면, 내려가는 순서에도 보면 끝에 2번째 항목이 결정 고시 이렇게 끝나니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됐다, 토지 위에 수립되어서 확정됐다는 말 자체가 결정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27페이지 오시면 27페이지에 그 2번 도시관리 결정되면 우리 거기서, 자, 용도 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도시 자연공원구역. 우리 처음에는 일단 이름을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뭐 대부분 다 아실 테고, 이제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다음에 바닷가 양식장에다가 이 수산 자원 같은 거, 어패류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 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정한다고요.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얘가 끝에가 다 구역 이렇게 구역으로 끝나죠. 예,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용도 구역인데 이 구역이 하나가 더 있어요. 6번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근데 얘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 기존 규제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 2번으로 몰아놓고 요것도 지금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서 용도 구역인데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총 이름이 5종류가 있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입지규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용도구역 명칭이 5가지인데 한 번에 2번에 다 안 써놓고 입지규제는 따로 이렇게 6번으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고요. 근데 얘는 2019년도까지만 일단 시행을 하고 연장이 안 되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9년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이거 없어지는 거 알려고 하면 몇 년도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부터 시험 봐서 하나 17, 18, 19 이렇게 4번 시험 보면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아 이거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때까지 공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제 1년에 딱 끝내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 지난번에도 시험을 봤는데 그 올해 그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1차만 시험 봐가지고. 근데 이제 2차 공부하려니까 이제 한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시험 합격은 했는데 반만 합격한 거죠. 제가 작년에도 1, 2차를 같이 하시라고 제가 힘들더라도 근데 1, 2차를 같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 양이 많아서. 여름에 이제 굉장히 힘들죠. 완전히 이제 미칩니다. 이게 공부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요령껏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끌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이제 1차만 하셔가지고 이제 다행히 붙었는데 2차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1차부터 거꾸로 와서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1, 2차 같이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모레 발표 나오죠. 25일 날. 합격자 모임도 개최하시고 이렇게 이제 즐겁게 또 이렇게 1년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후일담을 나누실 텐데 뒤풀이 같은 거 하실 텐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나눠서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빨리 보고 뭐 이렇게 실무적인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개업을 하셔서 바로 이제 또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일을 또 배워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좀 이 어려워서 양이 많아가지고 좀 나눠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마인드 그렇게 맞으시면 돼요. 이게 다 끝내야 된다 1년에. 근데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고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급한 거 아니더라도 시험은 좀 한 번에 다 끝내고 나가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이제 그 훨씬 더 좀 그 일이 효율이 생기고 요 3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4번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나 공원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이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5번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청이 이제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주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5번 도시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장소를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맨 끝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 이게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다. 그럼 어떤 서울시 어떤 장소가 특정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행정청이 상세한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세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온 장소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물 지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안 받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대로 건물을 잘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 맨 끝에 가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8페이지로 보시면 자, 이러한 6가지 도시관리 계획을 이렇게 내용을 쫙 정리해 놓고 1번 도시관리 계획이든 2번 도시관리 계획이든 이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때는 2반 뭐가 있어요?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도시관리 계획은 자, 만드는 순서가 2반을 해서 뭐 합니까? 한 칸을 떼고 결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반 결정 이렇게 쓰시고 중간에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의협심.
이렇게 의협심. 그다음 맨 위에가 기, 끝에가 뭐였어요? 예, 열. 끝에가 열로 끝나야 되죠. 예, 기공은 이제 지난주에 도시 기본 계획할 때랑 조금 헷갈리신 건데 기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안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초조사 이런 거 기초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의견 청취. 그래서 의견 청취를 이렇게 보면 공청회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그다음에 그 지방의회도 그 용도 지역이나 지구, 용도 구역, 그다음에 광역시설,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의견 청취할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민 의견을 듣습니까? 네, 근데 주민 의견이 이게 뭐예요? 람 절차.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여기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거 할 때는 공청회란 말 썼어요. 공청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용어는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면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이거랑 이제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청회라는 게 있습니까? 네, 요거는 주민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공청회는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기본계획처럼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할 때,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계획이 아닐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민 의견을 청취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방향만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근데 이런 이제 고체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침해를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직접 들으셔야 돼요. 직접.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람이라는 것은 원래는 여기 이렇게 네 글자를 풀어주시면 공고 열람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라는 게 2개 이상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고 입안한다고 그 내용 자체를 신문에다 광고를 해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그 입안한다고 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주민이 야 이거 내 땅에다가 도시관리계획 만든다는구나 이거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 열람하는 기간이 14일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법에서 14일 이상이면 14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법에서는 14일 이상인데 14일 원래 이상이라는 것은 15일, 16일, 17일 다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상이니까. 근데 우리 행정청은 일을 14일 이상 그러면 보통 14일까지만 딱 기간을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기간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줄여서 일 처리를 하는 게 빨리빨리 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4일 이상이면 14일 정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거예요. 서류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서류를 열람시켜주면서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받아준다는 얘기 관청이. 그럼 이제 주민은 그 열람을 보고 그 열람되는 서류를 보고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서류를 보고 이렇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공무원한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4일 주니까 뭐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뭐 4월 14일 이렇게 줍니다. 공휴일 포함해가지고 인터넷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거고 이 공청회라는 건 모임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대표가 전달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의견 청취의 방법이 주민 의견을 들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공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그 지방의회는요. 이게 사실은 지방의회 의견이란 얘기인데 지방의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도시관리계획 6가지를 입안할 때 모두 다 지방의 의견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만. 지방의회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내용만. 거기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 교재해 보세요. 거기 보면 용도 지역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요거네 요거. 용도 지역 지구니까 요거 1번 도시관리계획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용도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 구역이 아까 제가 요 2번 도시관리계획 요 4개 용어하고 6번 도시관리계획까지가 이게 용도 구역이라고요. 그러면 요거 2번하고 6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도 지방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의견 뭐 이런 거, 서울시 의회 의견.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또 광역시설이라고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설을 좀 이따 배울 건데 기반시설로 보시면 돼요.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그럼 광역시설과 옆에 기반시설의 설치니까 요거죠. 요거 3번.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체크한 거 이거 말고
4번하고 5번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지방의견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라.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것은 문제 낼 수 있는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5번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 보면 용도 지역 지구 옆에 용도 구역 광역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 써 있지 않은 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의견 청지는 조금 보셔야 돼요. 여기 위반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들 방법이 공람 절차고 지방에는 일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만, 그러니까 일부 내용만 듣는 거지 다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 이제 위반을 했으면 그 위반할 때는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이제 부합하게 위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할 때 뭐 첨부 서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참고로 좀 보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위반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위반권자가 자, 이게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도시할 때 도시가 어디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네,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 근데 도지사는 들어가지 말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님하고 군수가 이게 이제 도시의 장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도시의 장들이니까 특별시, 광역시로 끝나서 끝에가 시장, 군수로 끝난 분들이 그 도시 그리고 행정관청에 그 도시라는 별도의 표현을 써가지고 요런 단위가 도시니까 도시의 장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을 해요. 그 위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하는 게 결정인데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이제 고시까지 하고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는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는 그 개념이 거기 보시면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협의는 요 결정권자라는 관청이 자기랑 같이 일하시는 이렇게 주변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님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여기 위반하는데 군부대 같은 게 있으면 협의 안 해요? 국토부 장관님이 그냥 혼자 막 독단적으로 결정합니까? 그 막 군부대 같은 게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무슨 뭐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농지라고 농지를 가면 농지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무부서가 농림부가 있으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주라는 거예요. 협의를. 네. 그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과정에서는 국토부 장관님이 그럼 여기 보세요. 결정권자가 사실은 결정권자가 누구였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결정권자가 바로 왼쪽 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에다 거기다 번호 1번 이렇게 하나 붙이세요. 1번. 그 28페이지에다가 1번. 근데 거기서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님이 직접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2번 이렇게 다시 한번 번호를 붙이세요. 2번 붙이시고 하나 더 제가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 아는 거.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은 맨 끄트머리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 데에다가 3번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바짝 차리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도시의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장군수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일 때는 대도시가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일 때는 이런 시장군수도 결정권자가 된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도지사가 누구였어요? 이게 이제 풀어주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행정청 공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리 국가행정청이고 그 밑에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자치시장, 제주자치도지사 이런 분들 그다음에 그냥도에는 도지사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이런 분들 줄여서 제가 뭐라 쓴다 그랬었어요? 시도지사라고 쓴다 그랬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우리가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걸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도의사라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이 있는 거고 여기 제주도나 이런 도 밑에는 시군이 있는 거라고. 시군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지금 결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지금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시도지사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이걸 처음에는 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도의사니까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결정권자야.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누고 점으로 나누고 여기 대도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시장원수가 또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보세요. 입안권자가 자기 자신이 입안을 했어요. 서울시장님이. 입안권자시죠. 네, 그러면 자기가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해서 직접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 인천이나 대전 광역시장님도 입안을 했으면 자기 자신이 협의와 심의 같은 것들을 직접 해서 상급자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여기 세종자치시와 제주자치도의사도 본인 입안하면 본인이 결정권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가 좀 전에 입안권자가 좀 이분들이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분들. 그럼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거는 이제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이분들 여기 보세요. 시장군수는 이게 이분이 중요한 건데 시장군수는 그래서 경기도의 이천시장 이런 분들 있습니까? 경기도에 무슨 뭐 가평 군수 이런 분들은 입안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결정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천시장님은 경기도지사님한테 결정 신청이라는 걸 넣어서 경기도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니까 그 이천시장이나 무슨 군수 이런 분들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상급자한테 올려서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시장은 시장인데 인구 50만 이상 시장들이 있어요. 네, 경기도지만 경기도 이천시 말고 경기도 성남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똑같이 성남도 이천이랑 아직까지는 기초시지만 여기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대도시라고 부르죠. 대도시. 그 대도시란 말이 그 얘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기초시인데 시 군할 때 기초시인데 경기도 이천시라든가 뭐 여주 이런 데 말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경기도권도 있고 충청도에 가면 청주시가 인구가 80만이에요. 전라도에 가면 전라북도 같은 전주시. 우리 경기도에는 많죠. 뭐 수원, 성남, 안양, 안산, 뭐 고양 되게 많잖아요. 경기도권 안에는. 그러면 경기도는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보세요. 대도시는 도지사님한테 가지 말고 따로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나와서 대도시장님이 입안했으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야죠. 이렇게. 이쪽 도지사한테 가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할 게 있는데 거기 요게 번호 2번이고 요게 번호 1번이라는 얘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게 1번. 여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는 원래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결정받으러. 대신 시장 중에 인구 50만의 대도시는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개념으로 가고. 하나 더 볼 거는 그 맨 끝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이게 5번이죠. 지금 5번이에요. 네, 5번 한다는 거죠. 그거 보시면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자 요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그 밑에 줄에 그런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본인 자신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처리할 수 있대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에서 아까 좀 전에 시장군수는 결정받으러 가야 돼요.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도시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로 가고 하나 더 시장군수가 아까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을 아까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이 경우도 도지사한테 찾아가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직접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대도시 그리고 5번 도시관리계획 여기
5번 도시관리계획에 한해서는 여기 5번 도시관리 이게 5번이잖아요. 5번. 지구 단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대도시나 시장군수라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없었다고요.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군수는 무조건 누굴 찾아갔었어요. 도지사 찾아가니까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를 다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지사의 권한을 빼버리는 거예요. 도지사 권한을 떠내서 아까 우리 도지사님한테 가야 되는 사람이 시장군수였는데 어떤 시장님은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됐으니까 그건 아직 여기 기초라고 하더라도 도지사를 찾아가지 마시고 자신이 결정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서운한 일이죠. 도지사가 자기 결정권이 갖고 있으면 밑에 있는 관청들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도시 같은 경우는 통제권이 없어진 거라고요. 또 시장군수가 몇 번 도시관리계획을 5번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했을 때도 그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천시장님도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이천시장님이 경기도지사한테 원래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 몇 번에 대해서는 5번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시장군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에 대해서 지구 단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경우에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까? 네, 그 세 번째 케이스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 그렇게 5번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면 그거는 시장군수도 도지사한테 결정받으러 안 가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예외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거하고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게 그 5가지가 있대요. 그 동그라미 4번만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하고 나머지 4가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누구도 있어요? 네, 국토부 장관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딱 보면 이 국토부 장관님은 거의 그 동그라미 1번처럼 자기 자신이 위반을 했을 때 네, 우리 지금 안 보고 넘어왔는데 여기 위반권자에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같은 사람 있습니까? 있었죠. 네,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님 이런 분들이 사실 해수부 장관님이 왜 들어가냐면 이것 때문에 들어가요. 바닷가 양식장에다 이 수산자원 때문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보고 해수부 장관님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요 기반시설이 국가계획 관련된 기반시설도 있나요? 국가계획 관련된 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에다가 공항 만다고 발표했잖아요.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4조 원 든대. 4조. 4조는 제주도가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돈을 내서 국가계획으로 만드는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국가계획으로 만드는 기반시설. 그러면 그 장소는 원래 제주도면 제주도지사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국가계획으로 지금 기반시설을 만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예 국토부 장관님이 제주도지사를 빼고 자기 자신이 위반을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위반을. 그럼 자기 자신이 위반을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은 자기가 위반한 걸 직접 결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이런 개발제한구역은 또는 이런 시가조정구역조 일부는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셔서 국토부 장관님이 위반한 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이런 거는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케이스고 동그라미 4번 같이 해수부 장관님도 결정하는 케이스가 있다. 자, 이때 그래서 보세요. 그럼 결정을 할 때 누구랑 협의합니까? 그 협의하는 것 좀 보세요. 다시 28페이지로 오셔서 협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는데 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시도지사, 이런 특광도지사나 대도시나 시장군수는 협의할 때 뭐라고 쓰는 거예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말을 붙이는 거고 이게 장관급이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할 때는 같이 협의하는 사람도 뭐라고 부릅니까? 중앙자를 붙여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공법은 아예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법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계속 모르는 용어를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어 막 가르칠 때 영어 단어를 모르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따라할 수가 없죠. 영어는 항상 우리 옛날에 배울 때도 항상 단어를 외우고 그러잖아요. 단어를 외우고 해야지만 그 단어를 선생님들이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죠? 자꾸 숙달을 해가지고 우리 귀에 익히면 영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숙달을 잘 안 하고 그러면 영어 공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법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런 용어를 사전에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면 제가 이렇게 용어를 웬만하면 다 우리 11월 달 12월 달은 그 작업하는 거예요. 용어를 계속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용어 풀 때도 지금같이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나 해수부 장관님은 다른 행정기랑 업무 협의하는 사람이 중앙자를 붙여서 그 동료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여기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시장군수가 만약에 결정권자면 협의하는 사람을 중앙자를 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다음에 요거 이제 회의하는 거. 이제 협의한 다음에 여기 이제 회의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심의 회의하는 것도 지금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시고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시장군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불러서 그 회의하는 기간도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협의는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한다는 얘기고 심의는 회의한다는 말이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권자가 외부로 발표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발표 고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확정된 계획이 발표될 때도 자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라고 그래요. 공고. 근데 이 구속적 계획은 고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시.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 페이지를 지난번 거 잠깐 보세요. 그 26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게. 자 26페이지는 도시 기본 계획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이 도시 자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 계획도 절차가 있었는데 자 우리 그때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26페이지에 그 밑에 그림에서 수립이란 말을 쓰고 수립 승인이죠? 네, 수립 승인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의협심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공으로 끝났잖아요. 기공. 그러니까 요거랑 유사한데 요 입안이란 말 대신 수립이란 말 쓰고 결정이란 말 대신 승인이란 말 써야 된다고요. 저쪽 비구속적 계획을 처리할 때는 중간에 의협심은 공통사항이고 요 기도 공통사항인데 끝에가 뭐로 끝났어요? 예, 여기서는 열인데 거기서는 공고열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때 비구속적 계획은 이렇게 신문에다가 이제 계획을 발표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됐으면 이렇게 발표할 때 공고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고시예요. 예, 이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 고시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거예요. 고시. 근데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고 이런 거는 공고라는 형태로 발표한다고요. 신문에다가. 근데 그 신문이 무슨 신문이냐면 그 관보나 공보라는 신문을 쓰는데 사실은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공고는 비구속적 계획을 발표할 때 이 고시는 구속적 계획을 발표할 때 쓰는 방법이고 발표할 때도 관보. 자, 우리 관보는 이 관보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발간하는 신문이고 우리가 이제 공보라는 게 있어요. 공보. 이 공보는 다른 말로 시보라는 말도 써요. 서울시보 이런 말도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신문이라고요. 행정청의 업무를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관보나 공보에다가 고시한다 이런 말만 쓴다고요. 관보나 공보에 공고한다는 말도 쓰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아, 조선일보 뭐 이런 것들 끝에 이렇게 보자 들어가는 게 신문인데 민간이 발행하는 우리가 일간 신문이고 지금 우리 공보에서는 그런 말은 잘 안 하고 관보는 누가 발행하는 거야? 국가. 공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종이로 발행 안 해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관보나 공보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서울시 홈페이지 가보면 그 15라는 그런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5가 공보예요, 공보. 거기에 몇 월 며칠 날짜로 이렇게 이 공보라는 데나 관보에다가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 자체가 발표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관보나 공보 볼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이제 앞으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날짜를 검색해서 그런 거를 보실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런 게 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니까 뭐 지금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일단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결정되는 거고 2번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결정 후 효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제 5절 보세요. 지난주에 배운 거를 좀 연결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5절에서는 지금 이제 5절, 6절, 7절 좀 한번 이렇게 제목 좀 한번 쭉 보세요. 5절이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그다음에 넘기셔 보시면 6절은 37페이지의 도시계획설이죠. 아까 우리 좀 전에 5절이 용도 지역, 요거 용도 지역이네요. 용도 지구, 그다음에 용도 구역. 이걸 앞으로 좀 자세하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5절도 좀 도시관리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데 그 내용 관계를 좀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용도 지역이 들어가면 땅 주인들이 어떤 규제를 받는 거냐 이걸 이제 자세하게 좀 보자는 거예요. 이름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이름이 21종이 있었잖아요. 용도 지구는 이거 10종류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청이 토지 위에다가 막 지정을 해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그 목적으로 인해서 지정되면 우리 토지 소유자가 어떤 식의 불이익을 받을까 이거를 중개업을 할 때 이제 그거를 해석해 줄 줄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땅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의 행위는 되고 어떤 식의 행위는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매수인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은 뭐예요? 6절? 여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이제 5절에서 배우고 6절이 이거예요. 이거 기반인설. 기반인설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야. 그 밑에 그 의의집 보실래요? 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설이란 잘 보세요. 도시계획설이란 기반인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인설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기반인설이라는 게 원래 도로나 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건데 기반인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서울시 어떤 특정 땅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도로를 만든다.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한다. 우리 공용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거 건설을 좀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반인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땅에서는 그 기반인설인 도로를 앞으로 이제 기반인설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도시계획설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까? 이렇게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기반인설인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설인 도로로 이렇게 바꿔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가면 우리 이제 행정청 공무원들이 기반인설인 도로를 앞으로 설치합니다 이 말하고 도시계획설인 도로를 앞으로 설치합니다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기반인설인 도로란 얘기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전히 기반인설인 도로, 기반인설인 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다른 장소에 와서는 도시계획설인 도로가 조만간에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공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시계획설인 도로는 이미 계획이 결정이 나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딱 잡혀 있고 어떤 식의 규모로 할지 도로의 설계도 같은 게 거의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제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6절에서는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보시면 거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절, 7절은 다 이 도시계획설인 기반인설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요거 왜 건너뛰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정비 사업은 구시가지를 재건축 재개발한 사업인데 이걸 왜 건너뛰고 이게 8절이었고 왜 1, 2 넘어갔을까요? 자, 얘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까? 네, 요 두 가지 사업은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서 국토계획법에 이렇게 절로 안 두고 별도로 이렇게 법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분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6문제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정비법에서 6문제를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내용도 되게 많아요. 내용도 많으니까 국토계획법 내에서 안 다루고 별도로 분가를 시켰어요. 따로 나가서 하려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원래 있는 내용인데 걔네들은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국토계획법 끝나면 바로 도시개발법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요거 배우는 거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주고. 그럼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 결정해서 수립을 해주면 이 건물 짓는 사람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잘 맞게 건물 지어야 되죠. 네, 그렇게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옛날에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안에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목욕탕이라는 업종은 안 된대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목욕탕을 못 짓는다 그랬으면 목욕탕 못 짓는 거야? 기출문제예요. 그렇게 기출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욕탕 같은 거를 건축을 못 하겠으면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목욕탕을 그거를 위반해서 설치를 하면 그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목욕탕 지으면 전과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구 다니기라는 거의 수단을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는데 뭐 주유소를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주유소 같은 게 이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주유소 같은 걸 못 짓겠는데 주유소를 지면 그럼 나중에 이제 왜 졌냐 물어보면 몰랐다는 거죠. 자가 지구 다니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옆에 있는 내 친구 얘기 듣고 항상 사고 나는 게 내 친구 얘기 듣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이렇게 행정청한테 업무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잘못하면 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항상 우리나라는 모르면 관청을 찾아가셔야 돼요.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거 불편하면 인터넷으로 올리면 다 요즘에는 답변이 금방금방 오고 답변 왔다고 문자까지 다 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행정청하고 자주 이렇게 우리 행정청이라는 게 우리를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행정청이 우리에게 할 일을 서비스 측면으로 많이 공무원들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에서 허용한 대로 최대한도로 이렇게 좀 서비스해주는 측면이 강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찾아가서 공무원 이렇게 중개업 하실 때 자꾸 행정청을 두려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행정청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면 요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제 의식이 개혁돼서 많이 이렇게 서비스 측면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신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옛날 공무원들은 좀 가보면 권위적이시긴 한데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봐도 전화 같은 거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받고 전 은행인 줄 알았어요. 전화해 봤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그 응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제 좀 불친절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뭐 그런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제 퇴출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사회에서는 자꾸 그런 구조가 생기니까 그 경쟁력이 없는 구조 공무원들 이렇게 어떤 일을 자꾸 불친절하게 민원인들 대하고 그러면 그런 이제 그 퇴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절은 뭐예요? 구절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구절이 개발행위 허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이고 기본서를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기본적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좀 더 우리가 이제 1월달 공부할 때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 다음에 이제 보시고 그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작주 한번 좀 보시죠. 요거 여기 보시면 이 도시관리계획법을 다시 한번 좀 잘 보세요. 이 앞에 우리가 용도 지역부터 한번 제가 공부하는 그 순서를 한번 좀 잡아볼 건데 그 일단은 거기 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보시면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그러면 처음에 제목이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고 써 있고 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공부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지역부터 항상 우리나라 토지는 용도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가 된 거죠. 지도도 바뀌면서. 그럼 최초로 이렇게 땅이 취득이 되면 우리 뭐 민법에서는 뭐 그런 원시 취득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기면 공법에서는 잘만 달리 용도 지역을 정하는데 용도 지역이 우리나라 토지를 21종류의 용도 지역 이름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명칭을 하나씩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를 농지로 쓸 거면 무슨 뭐 농림지역으로 하든지 거기다가 뭐 주택을 지을 거면 뭐 2종 일반 주거로 할 건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 건지 그 용도 지역 이름을 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용도 지역부터 먼저 배우고 추가적으로 지구나 이제 구역을 배우는데 자 미리 볼 거. 자 용도 지구는 이름이 몇 종류가 있었어요? 10종류.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거. 용도 구역은 우리 아까 배웠듯이 요게 4종류가 있었고 요까지 합치면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으로 봐줘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지만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5종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 용도 지구가 나중에 할 건데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용도 지구를 씌우면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용도 구역도 아까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 시가나 수산 자원은 규제를 강화해요. 강화. 근데 완화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저거 입지 규제. 여기 제목도 나와 있잖아요.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네. 그럼 기존 규제를 최대로 늘리지 않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니까 이거는 다 이거 이제 정해지면 규제가 이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거 규제 최소고요. 자,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이게 그 작년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인데 이게 올해 시험 문제에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는 이게 꼭 나올 거라.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우리 2016년도 시험 보실 때는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이게 꼭 나올 거니까 저는 6번 도시관리계획은 좀 잘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5절에 이제 제일 먼저 용도 지역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을 보면 그 법률적인 의의부터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용도 지역은 왜 정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왜 하는 거냐. 그게 의의의 의의. 용도 지역을 왜 하는 거고 번호 2번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고 세분 종류가 21종류가 있으니까 그 이름부터 좀 한번 좀 파악을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첫 번째 하는 그 이유가 그 의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 국토 토지를 보다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이제 한정된 자원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한다.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은 한 필지 토지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됩니까?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필지 토지라는 거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웠어요? 필지 개념 그쵸? 내가 내 땅이다 그러면 내 땅에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걸 이제 공시법에서 이제 한 필지, 민법에서 한 필지라는 개념을 잡는데 땅의 한 필지에는 이렇게 토지의 지번이 있겠죠. 그 지번이 있으면 뭐 11번지란 지번이 무슨 동, 뭐 11번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한 필지에는 용도적 이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준, 주거, 지역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지역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주택을 져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농사지라는 거예요. 땅의 쓰임새가 이 두 개가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가 헷갈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한 필지에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용도지역 이름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요거. 자, 반면에 우리가 지구와 구역은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미리. 예, 지구나 이런 구역은 추가적으로 2개, 3개를 맞게 씌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그 용도지구라는 게 우리 뭐 제일 쉬운 게 고도지구나 방화지구 이런 건데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용도지구를 제가 씌울 때는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일단 항상 땅에는 용도 지역이 먼저 있습니까? 지역이 먼저 있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 이렇게. 자, 용도 지역의 이름 중에서 준주거 지역을 제가 이렇게 일장 전했어요. 여기서 준주거 지역이면 주택이나 상가를 질 수 있다고요. 근데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다 이제 만약에 상가 짓는데 6층까지 원래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6층까지. 근데 여기서 고도지구라는 게 들어왔어요. 고도지구.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근처에 공항이 있어서 고도지구에 이렇게 공항이 새로 생기면서 고도지구라는 게 들어왔대. 그러면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고도지구가 없으면 근데 고도지구가 딱 걸려버리면 이게 4층으로 딱 제한된대. 4층 이렇게. 건물 높이가 6층까지 못 올라가고 고도지구 때문에 4층까지 딱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방화지구를 할 수 있대. 방화지구 이렇게. 자, 용도지구는 이 한 필지 토지 위에다 2개를 또 씌울 수 있습니까? 중복되니까 방화지구 이렇게. 그럼 방화지구를 씌우면 4층까지 건물을 올리면서 건물 자체 재료를 어떻게 쓰셔야 돼요? 네, 방화,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건물 자체의 구조는 내화 구조를 써야 되고 건물의 재료를 불연을 써야 돼요. 불연.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건물의 재료를 불연으로 쓰면 불연이 아닐 때보다 건축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규제를 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준주거 지역이 아까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없을 때는 6층까지 건물 짓고 건물 재료를 일반 재료를 쓰면 돼요. 예, 그랬는데 여기 지금 지구가 고도지구가 막 들어버리니까 건물의 층이 4층으로 딱 걸려버리고 또 건물도 또 추가적으로 지구라는 게 또 들어오니까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화지구까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정합니까? 예, 근데 지구나 구역은 중복이 가능하다. 그런 개념도 잠깐 쉬었다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 칠판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지우지 마시고.